가속은 움직입니다. 뭐죠? 막 이러고 막 코너 돌 때마다 제발 차가 직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탔다고 해요. 네. 알핀 유니폼 사면 부추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 200할인가요? 캐딜락이 중위권 경쟁을 한다고? 억가의 시대가 끝나고 맞아, 이제 드디어 간다. 이제 월챔으로 가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셈이죠. 근데 또 안녕하세요, 원투피니시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6월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 시즌 F1은 이제 겨우 5라운드를 치렀을 정도로 생각보다 느릿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느긋한 흐름 속에서도 업그레이드 전쟁부터 대형 이슈까지 이야기거리들이 꽉꽉 들어차면서 다행히도 팬들이 지루할 틈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원투피니시 핀레인 토크에서는 5월에 펼쳐진 두 번의 그랑프리와 그 사이 터진 굵직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채워줄 든든한 파트너 F1 크리에이터 엔젤 지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습니다. 네, 한 달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찍출간하니까 뭐 유튜브 촬영도 있고 막 네네. 이러면서 조금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5월 한 달간이 진짜 바빴고 6월이 벌써 다가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네, 도대체 나는 5개월 동안 뭐 하고 살았나? 저도요. 저도 지금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목표를 정말 알차게 세워놨는데 이러는 게 없어. 저 지금 달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남은 7개월 동안은 좀 알차게 보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화이팅. 같습니다. 또 지원님 또 이렇게 F1 에센셜 책이 또 이렇게 또 출간됐었잖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뭐 출간 기념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따로 없나요? 일단 저희 원투피니시 채널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네네.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이외에 개인적으로는 책 출간했으니까 진짜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사인회 한번 역시 연예인 사인회. 사인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6월 중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사인회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네네. 그냥 하루 종일 약간 자리에 있는 느낌으로 일단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출간 기념 사인회 지원님 인스타그램 소식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F1 에센셜 도서 증정 이벤트 원투피니시 채널에서 또 진행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핀레인 토크의 스폰서가 생겼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으로 F1 뭐 콘텐츠 보신 분들이라면 뭐 한 번쯤 보셨을 뭐 이런 제품들, 네, 감각적인 디자인의 키링, 폰 케이스,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 F1 굿즈 브랜드 겟인데어가 핀레인 토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겟인데요, 짱이에요. 네, 뭐 겟인데어 뭐 저도 뭐 제품 여러 개 뭐 갖고 있긴 한데, 네, 이 겟인데어 쪽에서 뭐 단순히 팟캐스트 제작 지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원투피니시 채널과 함께 다양한 거리들을 또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콘텐츠적으로도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문화를 만들어가는 네, 일들을 좀 앞으로 또 해볼 예정입니다. 역시 원투피니시, 역시 겟인데요. 그 리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F1 한국 F1 씬을.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앞으로 저희가 또 재밌는 것들 겟인데어와 또 많이 또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원투피니시 그리고 겟인데어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정 댓글에 또 겟인데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찾아가 주시고 제품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월 한 달간 펼쳐진 F1 그랑프리와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길고 길었던 봄방학 휴식기를 마치고 5월 초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진행됐었죠.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각 팀들이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가져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에스턴 마틴을 제외한 10개 팀이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고 대부분의 팀들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그냥 아예 패키지를 가져온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레드불, 맥라렌, 윌리엄스는 7개 업데이트 파츠, 캐딜락은 9개, 그리고 페라리는 무려 11개의 파츠를 업데이트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페라리는 뭐 시즌 초부터 우리 마이애미 때 차 싹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만큼 굉장히 뭐 칼을 갈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온 모습이긴 했어요. 네. 네, 뭐 크게 뭐 어떤 부분이 또 바뀌었던 건가요? 일단 해밀턴이 인터뷰에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밝혔는데요. 페라리의 약점이 직선 구간에서 이제 출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워낙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시스템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면서 출력을 같이 보강하는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 아마도
직선 구간에서 한 0.8초에서 0.9초의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왔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말하는 것만 들으면 굉장히 엄청난 개선이긴 한데 엄청나죠. 사실 이게 마이애미가 스프린트 주간이었던 만큼 패키지를 트랙에서 맞춰볼 시간도 맞아요. 부족했을 거고 네네. 그리고 레이스 초반에도 또 사고가 또 생기면서 맞아요. 차량에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뭐 데이터도 뭐고 뭐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이 그냥 또 주말을 흘려보낸 게 좀 있습니다. 뭐 소소한 파츠들을 다 업데이트하면서 최적화에 꽤나 신경을 쓴 걸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페라리 아쉽게 됐었어요. 마이애미가 되게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계산해 넣고 그 홈에서 수중전까지도 다 대비를 했었다고 해요. 예. 이게 우승을 이제 해볼 만한가? 페라리 팬으로서 좀 기대했는데 마이애미의 결과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아쉬웠습니다. 업데이트 적용한다고 뭐 곧바로 이제 성적으로 직결되는 것도 또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팀을 꼽자면 레드불인데요. 시즌 초반 RB22가 최소 규정 무게보다 12kg이나 무거웠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마이애미 업데이트로 6kg이나 덜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또 회전식 리얼 일명 마카레나 윙이죠. 뭐 이게 공개됐을 때 이거 뭐 페라리 뭐 짝퉁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 회전 메커니즘에 확실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완전히 레드불의 윙은 다른 독자 기술이고요. 페라리가 이제 270도가 돌아가는데 레드불은 페라리의 반대 방향으로 160도까지만 돌아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짝퉁 아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레드불이 그 FIA에 제출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페라리랑 거의 동시에 이제 개발된 독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기술이라는 거죠. 네. 리어인 각도를 눕혀서 뭐 드래그를 줄인다는 거는 뭐 작년에 뭐 DR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근데 왜 페라리나 레드불은 굳이 이렇게 눕히는 걸 넘어서 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걸까요? 그 말씀 주셨던 이제 스트레이트 모드 그 DRS는 이제 날개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공기 저항을 이제 줄이는 기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회전 방식은 아예 날개 모양이 회전하면서 완전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저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 확 깎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신 그 분석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된 그 번역본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플랩을 이제 크게 돌려버리면 이제 공기 흐름이 이제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윙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가버린대요. 그러면서 공기 압력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압력이 바뀌면 그냥 저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 확 깎이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공기 흐름도 되게 정돈돼서 뒤쪽 리어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윙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차체 움직임이 되게 커지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세팅을 맞추는 게 되게 까다로운 게 굉장히 단점인데 만약 세팅까지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일타쌍피에 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같은 네 윙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맞습니다. 거네요. 정확합니다. 레드불은 뭐 이런 또 회전식 여행도 또 가져오면서 공기역학 패키지도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받고 또 차량의 다이어트도 성공하면서 마이애미에서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베르스타펜이 퀄리파잉에서 포른토로를 차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레이스도 5위로 마무리하면서 모처럼 경쟁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르스타펜 막 은퇴한다 만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레드불로서는 이제 마이애미가 나름 고무적인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마이애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을 꼽자면 단연 맥라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뭐 레드불이 다이어트, 페라리가 출력 개선에 집중했다면 맥라렌은 그야말로 뭐 공기역학 성능에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면서요. 맥라렌이 사실 지난 이제 마이애미에 프론트 윙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공기를 완전히 좀 정돈하기 위해서 그 프론트 전면부 파츠를 이제 전면 교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가는 공기 흐름까지 다 잘 제어를 하기 위해서 플로어 업데이트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운포스를 성공적으로 좀 증가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패키지가. 그 덕분인지 맥라렌은 마이애미에서 확실히 좀 부활에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스프린트에서 노리스가
폴투윈을 또 차지하면서 맞죠. 메르세데스가 아닌 선수가 처음으로 폴 포지션과 우승을 차지하는 그림도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본레이스에서도 안토넬리가 우승했지만 맥라렌 듀오가 더블 포지션에 맞아요. 또 오르면서 메르세데스를 좀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씀 주셨던 이제 안토넬리가 주목을 더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진짜 위너는 좀 맥라렌이었다고 생각이 맞아요, 되고 맞아요. 예. 원래는 이제 페라리가 일본, 중국 이럴 때는 이제 페라리가 메르세데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 나왔는데 사실상 메르세데스의 대항마는 페라리가 아니라 맥라렌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선포한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맥라렌이 그래도 살아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페라리 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그쵸. 같이 치고받는 그림이 좀 그래야 나와야지 재밌죠. 재밌죠. 네, 맞습니다. 한편 또 중하위권에서는 알핀과 하스의 희비가 제대로 또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시즌 초반부터 좋은 활약을 보였던 하스는 완전히 좀 존재감을 잃었던 반면에 또 알핀은 가슬리가 스프린트에서 8위 그리고 본레이스에서는 콜라핀토가 무려 7위를 차지했어요. 콜라핀토가 이게 7위가 2025-2026 시즌의 첫 네. 포인트였죠. 네. 사실 이제 콜라핀토가 작년부터 퍼포먼스 계속 못 내고 있어가지고 그쵸. 브리아토레 눈칫밥을 이제 계속 먹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라틴 팬덤이 워낙 콜라핀토가 강해가지고 알핀의 소셜팀이 따로 콜라핀토 팬들이 자꾸 이제 어디 가가지고 찌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그랬구나. 대응을 별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콜라핀토가 이번에 잘 해줬으니까 그게 좀 줄어들어서 알핀 팀도 조금 한숨을 조금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콜라핀토가 워낙 계속 성적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알핀 입장에서는 이번 마이애미 업데이트를 하면서 콜라핀토가 좀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테스트를 대부분 이제 가슬리 쪽으로 몰아서 좀 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뭐 두 네. 선수가 모두 포인트를 내고 있는 만큼 알핀은 네. 확실히 중위권 최강 팀으로 네. 좀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알핀 팬들 요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좋은 소식들 되게 많은데. 맞아요. 네. 이따 얘기할 거지만 네. 저희. 네, 이렇게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마치고 그 다음 캐나다 그랑프리까지 약 2주간의 일정 공백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그 사이에 F1 팬들을 흥분하게 만든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뉴르부르크링 24시 대회였죠. 뭐 원투피니시 채널에서도 특집 영상을 네, 다루기도 맞습니다. 했지만 뭐 무엇보다 이 대회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참가하면서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독일 뉴르부르크링에 좀 집중이 됐었어요. 막스가 작년부터 이제 GT3 차량 테스트도 계속하고 NLS도 나가면서 이제 내구 경험을 쌓기는 했는데 그 뉴르 24 나가면서 그 뉴르 24의 차량 엔트리 150대가 조기 마감되는 그 네네. 흥행도 있었고 그리고 관객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고 네네. 또 뭐 현장에 있는 다른 이제 출전한 드라이버들도 막스 효과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뉴스도 진짜 많이 나오고 엄청 많죠. 주최 측 입장에서는 완전히 성공한 그쵸. 대회. 막스 덕분에. 저도 뭐 라이브로 경기도 챙겨보고 했는데 진짜 온라인 시청자 수도 진짜 많았고 진짜 많죠. 네, 특히 한국인 시청자가 진짜 많았어요. 이게 뭐 무료로 중계를 해주다 보니까 또 한국인 선수도 또 참가하고 있고 내구 레이스 한번 볼까 해서 온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에 막 막스 얘기하고 뭐 현대차 어디 있어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 되게 신기하고 있고 한국말로 세팅 올리세요? 네,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죠? 하면 막 다른 분들이 막 설명해줘. 오, 역시 뉴비한테 친절한. 이건 뭐 한국 채널인가 싶은 정도로. 그나저나 이제 막스 베르스타펜이 3번 차례를 네. 탔는데 뭐 경기 초반에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라이브로 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와 네. 역시 진짜 뭔가 움직임이 다르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게 나중에 챙겨보니까 다 잡은 우승을 막판에 놓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진짜 내구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베르스타펜이 일요일 오전까지는 1위로 달리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우승하겠거니 했는데 진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싶은 게 경기 종료 3시간 30분 정도 남겨두고 그 차량의 드라이브 샤프트에 손상이 갔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합 38위로 밀려난 거죠. 베르스타펜이 역시 내구도 1위 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쉬운 좀 성적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내구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베르스타펜이 뭐 아무리 빨라도 대회에서 우승은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막스는 F1에서는 이제 4회 월드 챔피언이고 워낙 빠른 거로 유명한 드라이버지만 내구에서는 이제 신인이고 이제 데뷔한 드라이버인 거잖아요. 근데 F1이랑 내구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성격이죠. 24시간 동안 레이스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 내구 레이스의 약간 성패의 핵심은 얼마나 이제 변수를 잘 통제하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뭐 24시간 동안 날씨도 바뀌고 사고도 나고 이제 차량도 이렇게 고장 나는 건데 네. 이걸 얼마나 잘 통제하고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건데 사실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변수를 결국 베르스타펜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게 원래 내구의 매력이고 원래 내구 레이스가 이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실망할 결과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승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르를 달리는 막스의 모습이 네.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인터뷰 그게 표정이 지금 너무 좋아. 다르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즐겁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도전한다고 하니까 뭐 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진짜 우승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네, 대단해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이번 유로24시에서 놓쳐선 안 될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한국 팀과 한국 선수들의 또 활약인데요. 네. 유로24시 대회가 뭐 참가 비용도 적지 않고 뭐 그리고 한국은 모터스포츠 불모지 인 만큼 또 이런 뭐 큰 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사실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대회에 또 참가했었어요. 한국 팀과 선수들이 레이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먼저 베르스타펜과 같이 이제 SP9 클래스에서 달렸던 한국 컴피티션 팀의 조항우, 김종겸, 최명길 선수는 종합 13위라는 꽤 네.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현대 모터스포츠에서 이제 총 3대에 나갔는데 이제 엘란트라, NTCR 나갔고 그다음에 엘란트라, N1 컵카 2대 나가서 총 네네. 3대를 출전시켰는데 이제 TCR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던 클래스였고 여기는 6연패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주니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발탁된 김영찬, 김규민, 신우진 선수, 네 여기가 참가했던 SP40 클래스는 3,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유튜버이신 그 썬더볼트 송건 네네. 선수도 출전을 하셨는데 이분의 차량이 사고로 좀 손상이 돼가지고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 모터스포츠에 한국의 입지는 진짜 티끌만큼 작은데 그렇죠. 이 어려운 시장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계신 분이어서 정말 주목받고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선수들의 또 빛나는 도전이 있으니까 네. 또 한국 모터스포츠의 미래가 밝은 게 맞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F1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캐나다 그랑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애미에 이어서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 역시 또 스프린트 주간으로 펼쳐졌는데요. 여러모로 할 말이 많은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예. 아 정말 저희가 사실 주제 준비한 거 원래 되게 많았는데 네. 캐나다 그랑프리가 하고 나서 다 지웠잖아요. 할 말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말을 좀 아꼈죠 저희가 캐나다 다루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캐나다 그랑프리 또 레이스 시작부터 무척이나 또 진귀한 장면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절차가 꼬여버리면서 F1 역사상 보기 드문 2번의 추가 포메이션 네. 랩이 또 연출이 됐었죠. 네. 이게 쿠팡 플레이로 이제 중계 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실 텐데 스타트 상황에서 안영진 캐스터의 엄청난 맞아요. 샤우팅이 또 있었어요. 네. 가속은 막 이렇게 네. 이게 대체 정확히 무슨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었고요. 네네. 포메이션 랩을 한번 이제 돌았던 상황에 이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린 블라드 선수의 차량에 기어박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발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한 차량이 출발을 하지 못한 채로 다른 차량이 출발하면 들이받거나 너무나 큰 그럴 수 사고가 있죠. 있을 수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포메이션 랩을 한 번 더 돌게 하자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거고 그래서 포메이션 랩을 돌면서 이제 마샬들이 린 블라드의 차량을 이제 핏박스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캐나다 되게 추웠고 비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면 차갑고 타이어 온도 다 떨어지니까 스타트할 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다시 그쵸. 한번 이제 온도 끌어올리라고 포메이션 랩을 한 번 더 추가로 진행을 해서 총 2번의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됐고 전체 랩수에서는 2랩이 차감된 상태로 캐나다 그랑프리가 시작됐습니다. 선수들도 이렇게 5개 불 딱 꺼지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불이 안 꺼져. 안 꺼져. 뭐야? 갑자기 막판에 또 막 앞에서 막 안토넬리였나? 막 이렇게 움찔하는 거 나왔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안영진 캐스터도 막 가속을 하다가 움직입니다. 뭐죠? 막 이러고 막 굉장히 있었어요. 당황한 게 네, 네, 느껴졌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린블라드의 폼이 진짜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프랙티스부터 굉장히 폼이 좋았는데 좋은 결과 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쉬운 결과 아쉬웠습니다. 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의 가장 메인 이벤트였던 메르세데스 집안 싸움 이야기를 아이고, 또 안 할 수 제일 없는데요. 재밌죠, 이게. 예, 이게 이 얘기 할 말 많습니다. 예. 네. 캐나다 그랑프리 모든 세션에서 조지 러셀과 뭐 키미 안토넬리가 진짜 원수처럼 막 치고 막는 그림들이 계속 펼쳐졌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올 시즌 이제 호주 개막전에서는 러셀이 그냥 정말 압도적인 페이스로 우승을 하면서 맞아. 그냥 러셀이 이제 월체하는 거 아니냐. 이제 드디어 억가의 시대가 끝나고 맞아, 이제 드디어 맞아.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일본, 마이애미까지 키미 안토넬리가 3연승을 했었던 상황이어서 그 스포트라이트가 러셀에서 안토넬리로 좀 이동을 했던 상황이고 네네네. 그래서 러셀은 당연히 자기가 퍼스트 드라이버고 당연히 월챔이 목표니까 그치.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겠다 싶어서 캐나다 그랑프리를 정말 이악 물고 준비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그 러셀이 캐나다 서킷에 굉장히 본인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해왔던 원래 강점이 있었던 서킷이어가지고 네네. 정말 우승하겠다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진짜 러셀이 캐나다 그랑프리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부터 확실히 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네. 했어요. 뭐 폴포지션을 차지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면서 아 살아나나 네. 싶었는데 또 안토넬리가 반격하는 것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꽤 뭐 스타트에서부터 뭐 러셀을 강하게 뭐 압박하다가 6렙 1번 코너에서는 두 차가 막 충돌하는 뭐 그런 그림도 나왔었고 뭐 이후에 안토넬리가 추월을 시도하다가 뭐 잔디로 나가 떨어지면서 네. 뭐 결국엔 이제 노리스한테 순위를 뺏기기도 했지만 이후에 막 팀 라디오에서 막 이렇게 막 항의하는 거 막 이런 거 보니까 안토넬리가 어린데 이 친구 그래도 야 보통이 아니네 맞아요.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안토넬리가 그때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미러가 러셀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러셀이 밀어낸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권리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실 안토넬리가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추월을 한 건데 아웃사이드로 추월을 할 경우에는 FIA 그 규정집에서는 미러가 아니라 그 앞바퀴 차축이 앞에 있어야지만 이제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페널티를 저기 러셀이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넬리가 팀 라디오로 계속 이야기가 계속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맞아요. 감정적으로 솔직히 대응을 어느 정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토토 wol프가 원래 레이스 중에서는 정말 이게 무전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안토넬리한테 그만 징징거려라 레이스에 집중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어떤 이제 분석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메르세데스가 되게 스포츠 스폰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아디다스 같은 네.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은 그 스포츠맨십 뭐 네. 감정보다는 이성 정당함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 안토넬리의 모습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서 토토가 이례적으로 좀 빨리 들어와가지고 좀 끊어낸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어쨌든 러셀이 또 스프린트에서는 또 우승을 또 차지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동생에게 또 한 방 먹이는 또 네. 그림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또 퀄리파잉에서도 또 러셀이 폴 포지션을 네. 차지하면서 아 캐나다에서는 확실히 러셀이 살아나는가 보다. 예, 이제 반격을 제대로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정작 또 레이스에서 또 억가를 당하게 그쵸. 됐죠. 다시 생각해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본레이스에도 폴로 이제 경기를 네. 시작했고 스프린트 때처럼 러셀과 안토넬리가 굉장히 치고박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재밌었죠. 아, 예, 재밌었어요. 그리고 러셀이 잘 또 방어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0렙째에 갑자기 러셀의 차량이 멈추면서 1위로 달리던 러셀이 갑자기 리타이어하고 말아버렸어요. 네, 당시 러셀의 차량에 파워유닛 결함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차량에 전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다 꺼져 있었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그래서 뭐 토토 wol프가 이제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배터리 결함이었다라고 그거로 이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경기하다 보면 뭐 그렇게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뭐 리타이어 하는 일이 생길 수야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러셀한테만 생기냐. 지금 올 시즌에 5번 경기 치렀는데 3번의 문제가 다 러셀한테 생겼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러셀이 이제 레이스 직후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내가 챔피언십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해요. 보는 저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러셀 본인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 젠틀하다는 영국 남자 신사 러셀이 오죽 조금 빡쳤으면 헤드레스트를 그러니까. 내리면서 던졌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분명히 뭐 어쨌든 잘못된 행동일 수 있겠죠. 스포츠맨십에. 그래서 FIA에 5,000유로 벌금형 받고 네. FIA 사과를 하러 갔었다고는 하던데 근데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본인이 네. 이제 우승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이제 레이스였는데 아쉽게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팬들이 러셀이나 메르세데스 팬이 아닌 분들마저도 이번만큼 굉장히 좀 러셀을 굉장히 위로하고 공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그 같아요. 티fo시 분들이 러셀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걸 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영상에다가 이제 러셀 뭐 솔직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엄청 달리고 아 진짜요? 네,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팀 동료인 키미 안토넬리는 이번 캐나다 우승으로 4연승을 질주하게 됐어요. 이 커리어 첫 우승 직후 내리 4연승을 하면서 지금 네. 이게 F1 최초의 또 기록을 네. 또 세우게 된 거고 또 이번 레이스 결과로 안토넬리와 러셀의 포인트십 격차가 43점까지 벌어지면서 오, 좀 부담스럽겠어요. 뭐 굉장히 이제 월챔으로 가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셈이죠. 예. 네. 근데 또 작년에 보면 피아스트리가 시즌 초반에 3연승 막 이렇게 하면서 피아스트리 월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예, 시즌 중후반 갔을 때 막 상황이 삐끗했죠? 바뀌었잖아요. 예. 모르는 거예요. 예. 이제 5경기 치렀잖아요. 네, 지금 22경기 중에 5경기 치른 거니까 참 아직 많네요. 17경기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예. 이제 유럽 경기 시작이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맥라렌의 또 타이어 도박 얘기를 또 재밌죠, 빼놓을 수 여기. 없는데요. 네, 이번 재밌죠. 캐나다 그랑프리는 이제 또 날씨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레이스 당일날 뭐 트랙 온도 낮고 바람도 불고 뭐 이슬비까지 내리고 네, 뭐 네. 이런 상황이니까 스타트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이제 각 팀마다 좀 갈렸어요. 프론트로에서 시작했던 메르세데스는 소프트 타이어를 네. 선택했고 그 뒤에서 3, 4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던 맥라렌은 인터미디어트를 선택을 했는데 앞서 말했던 림블레드의 차량 문제로 스타트 과정에서 맞아요. 추가 포메이션 랩을 이제 막 돌게 되면서 뭐 그 사이에 노면까지 또 말라다 보니까 맥라렌은 그냥 뭐 폭망했죠. 네, 그래서 노리스가 초반 정찰 랩에서 이제 비가 그친 걸 보고 솔직히 망했다 싶었대요. 이미? 예. 그런데 이제 세이프티카 나오고 하면 한 10초 이득이니까 그때 들어가서 바꾸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일단 가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안드레아 스텔라 감독도 레이스 시작 7분 전에 파이널 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당시에 이제 노면을 보니까 그리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약간 기름 져서 이제 약간 물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인터미디엇 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엑스트라 포메이션 랩 있고 노면 마르면서 정말 최악의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맥라렌의 불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네, 알렉스 알본이랑도 이제 충돌을 하면서 10초 페널티를 받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포인트권에서 멀어지게 됐고 그나마 이제 노리스가 좀 포인트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갑자기 네. 기어박스 문제로 또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서 네. 맥라렌은 결국에 0포인트로 또 주말을 맞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마이애미에서는 이제 뭐 메르세데스를 막을 수 있는 게 뭐 맥라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0포인트로 주말을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최악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미디어 이제 도박 이야기 나오면서 맥라렌 그 전략팀 이야기 계속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작년 카타르도 되게 실수했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맥라렌 지금 페라리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네.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 역시 뭐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에 대해서 F1 커리어 사상 최악의 주말이라면서 뭐 7을 떨었다고 해요. 네. 네, 지금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스프린트 5위, 레이스 4위를 마치긴 네. 했지만 뭐 정작 뭐 금요일 프랙티스 세션부터 일요일 레이스까지 아예 차량에 적응을 못했다고 해요. 르클레르가 금요일 FP 세션에는 브레이크 트러블이 있었대요. 그래서 코너 돌 때마다 제발 차가 직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탔다고 해요. 네. 그리고 퀄리파잉에선 타이어 그립이 아예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일요일 레이스에는 마지막 15랩 동안은 그 사고를 나지 않게 하려고 정상 페이스보다 1에서 1.5초나 느리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4위를 한 거는 정말 순전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량 적응에는 참 어려움을 겪었던 주말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같은 차를 타는 팀메이트 루이스 해밀턴은 맞아요. 정말 최고의 주말을 또 맞이했는데 말이에요. 네. 이번에 무려 이제 2위를 차지하면서 페라리 이적 후 최고 성적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 또 캐나다 그랑프리 앞두고 해밀턴이 시뮬레이터 훈련이 자기랑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터 안 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레이스를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는 올드스쿨 네. 방식을 택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경기에 또 2위도 차지했고 맞습니다. 해밀턴 스스로도 시즌 내내 느껴보지 못했던 손맛이었다 뭐 이렇게 또 극찬을 했다고 해요. 덕분에 또 모처럼 기분 좋게 선두권에서 베르스타펜과 또 치열하게 또 배틀하는 그림도 펼쳐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보는 팬들도 되게 즐거웠고 이후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저도 캐나다 그랑프리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꼽자라고 하면 오히려 베르스타펜이랑 해밀턴이 배틀하는 그 장면 2021년 시즌 생각나면서 약간의 향수도 불러일으키면서 맞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볼만했고 말씀 주셨던 베르스타펜도 3위로 포디움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레드불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상위권 팀들이 좀 뻗어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그쵸. 하죠. 네, 어부질이었던 게 조금 더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베르스타펜도 스스로 차 움직임 자체는 지난 마이애미가 더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레드불이 결과적으로는 3위, 5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차량의 퍼포먼스는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가 별로 좋진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하자도 마찬가지인데 토요일 셋업까지는 만족했는데 일요일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이게 마치 프랙티스 세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차량이 좀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를 잘 못 찾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제 르클레르 이제 방어하는 막 과정에서 무브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결국 네. 페널티도 받고 네. 뭐 다행히 뭐 뒷차랑 간격이 워낙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뭐 5위 자리를 사수하긴 했지만 하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주말이었다 뭐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던 팀과 선수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하위권도 저희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중하위권 진짜 노답이었던 게 네.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알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알본도 작년부터 좀 안 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되게 응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가 유독 안 풀렸던 게 FP 세션에서는 그라운드 호그 무슨 귀여운 동물이 있더라고요. 마멋. 네. 네. 그 친구랑 충돌하는 이제 기괴한 사고가 그러니까요, 났죠. 그래서 SQ를 통째로 날렸고 그 다음에 레이스 초반에는 또 피아스트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 어뢰를 맞아가지고. 네, 피어스 날라와가지고 그러니까. 탁 들이받는 이제 불운까지 겪어서. 근데 이제 이 뭐 사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알본 이제 윌리엄스는 차량 비만 차량이고 뭐 계속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고 지금 차의 데이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가 나서 리타이어를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도는 랩수가 적어서 데이터를 얻는 게 되게 지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억가 하면 러셀인데 사실은 알본도 억가인 네.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그나마 좀 윌리엄스는 좀 사인스가 계속 포인트를 좀 맞습니다. 내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그나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윌리엄스는 올 시즌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긴 해요. 바로바로 성적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몬자가 분수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9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희는. 네. 그때 뭐 레드불 따라잡겠다 뭐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윌리엄스. 지켜보시죠. 네. 저는 이번에 RP의 콜라핀토를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굉장히 잘했죠. 네, 차량 적응도 잘 못해서 좀 고전하는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가슬리보다 더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콜라핀토가 사실 차량 결함으로 FP 세션을 거의 못 나갔거든요. 거의 네네. 날렸는데 그리고 레이스 날에도 핏아웃을 하면서 이제 벽을 들이받았는데 이게 큰 사고로 번지지 않고 차량에 전혀 결함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P6로 끝났죠. 최고의 주말을 이제 마이애미부터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가슬리는 그 차량 업데이트 이후에 차량의 페이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하는 느낌이랑 그 공장에서 나왔던 그 시뮬레이터 탔던 그 데이터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알핀 팀은 지금 가슬리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가슬리가 계속 콜라핀토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그쵸. 지난 네. 주말부터. 뭔가 이게 지금 메르세데스의 러셀이랑 비슷한 심경이지 않을까. 약간 그러네요. 네, 뭔가 어린 팀메이트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면 심적인 부담을 좀 느끼면서 또 그런 부담이 결국 또 결과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 네. 그쵸. 근데 가슬리가 그래도 올 시즌 폼이 계속 좋기도 하고 알핀도 잘해주고 있는 만큼 저는 올해 가슬리가 포디움 한번 갈 것 같긴 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슬리 화이팅! 화이팅! 네. 레이싱 부스와 하스는 이번에 정말 좀 존재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주말 내내 린블라드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 했고 그리고 뭐 하스는 지금 경기가 거듭될수록 시즌 초반에 보였던 어떤 강세가 맞아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단 레이싱 불스의 리암 로슨이 7위로 되게 준수한 성적으로 레이스를 마무리를 했는데 정작 로슨은 업데이트 패키지 퍼포먼스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차량의 페이스는 최악이었다면서 내 7위는 약간 찜찜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하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트랙에서 성능이 전혀 안 나와서 애초에 그냥 셋업을 잡느냐고 애먹었다고 합니다. 드라이버들 자체도 그 차를 못 믿어가지고 차를 한 개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방어적으로 계속 드라이빙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하스와 또 레이싱 부스도 그렇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쉬웠던 팀을 꼽자면 아무래도 캐딜락이랑 좀 아우디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 때 페레스가 12위까지만 올라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캐딜락이 중위권 경쟁을 한다고? 네. 그래서 막 굉장히 차량의 성능이 확 올라온 느낌이 네. 들었는데 결국에 이제 레이스 운영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 차량의 개발 속도를 못 쫓아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성적 내줄 것 같은데 또 이번 레이스에 맥라렌처럼 스타트 때 인터미디어트를 아우디도 맞아요. 선택을 또 거기도 하면서 자충수를 줬죠. 네, 여기서도 결국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포인트 획득 기회를 자기들이 뻥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해서 10위권 안에 들어온 팀들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위권 팀들이 뻗어줘가지고 맞아. 맥라렌 빠지고 뭐 메르세데스 빠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운이 컸던 건데 사실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는 중위권 팀이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그러니까. 사실 12포인트는 딸 수 있었던 경기로 보여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에스턴 마틴도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시즌 초반부터 이어졌던 그 파워유닛 진동 문제는 이제 확실히 해결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차량도 서서히 안정성을 회복하면서
스트롤은 이번에도 레이스 완주에 또 성공했는데 네. 또 알론소는 또 경기 도중에 또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어요. 알론소의 리타이어 원인이 이 콕핏 안에 있는 시트의 결함이었다고 해요. 시트 문제. 에스턴 마틴이 이번 업데이트 패키지를 이제 에어로랑 차량 무게 중심을 이제 이동하는 그런 패키지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차량의 그 시트 포지션을 레이백 포지션이라고 해서 약간 뒤로 더 눕는 그 포지션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제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알론소는 이제 엉덩이랑 허리 쪽에 통증이 계속 이제 누워서 가니까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아파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레이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알론소가 8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그러니까요. 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조금 빡셌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랬군요. 네.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는 진짜 황당한 변수들이 맞아요. 그러네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역대급 카오스였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F1의 2026 시즌이 5라운드까지 치러졌고 이제 6월부터 당분간 유럽 레이스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뭐 그동안 F1 경기가 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젠 거의 매주말 경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월 초 모나코부터 9월 중순에 있을 스페인 이제 마드리드 그랑프리까지는 계속 뭐 10시, 11시 둘 중에 하나에 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중계 보시기도 한층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시즌은 뭐 대규모 규정 변경이 일어난 첫 해인 만큼 뭐 경기가 거듭될수록 지금의 순위표가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메르세데스 내전 아까 다뤘던 두 드라이버의 싸움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뭐 맥라렌은 페라리 잡고 진짜 1위까지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하위권에서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데 순위가 또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매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애미 그랑프리 앞두고 저희가 이제 순위 예측 이벤트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랑프리 순위 예측 이벤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첫 주가 이제 모나코 그랑프리인데 모나코야 뭐 워낙 특수한 성격이 섞이시니까 그거 건너뛰고 2주차가 이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인데 요때 이제 본레이스의 13579위 순위 예측 이벤트를 해서 우리가 맞히시는 분들께 요 F1 에센셜 책을 요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이애미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뭐 거의 한 200분 넘게 참여하셨는데 13579위를 다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변수가 많았고 그래서 4개 맞춘 분도 없었고 3개 맞춘 분이 그나마 몇 분 계셔가지고 이번에 그분 선정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579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서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경기 후에 가장 많이 맞추신 분들께 지원 작가님이 쓰신 친필 사인도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친필 사인이 하겠습니다. 들어간 어디서 구할 수 없는 F1 에센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처 다루지 못했던 F1 관련한 굵직한 뉴스들 몇 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레드불을 떠났던 크리스천 호너 복귀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무려 중국의 거대 전기차 브랜드 BYD와 손잡고 F1의 12번째 팀 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초대형 루머가 지금 돌고 있어요. 최근에 호너의 이제 겸업 금지 조항이 풀리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호너가 자유의 신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알핀의 뭐 지분을 인수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 있었잖아요. 뭐 르클레르랑 저기 사인트도 갔던 그 칸 영화제에서 호너가 그 BYD 수석 부사장인 스텔라리 그분이랑 되게 다정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호너 BYD랑 정말 손잡고 뭐 일 치르는 거 아니야라는 루머가 좀 돌고 있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호너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갖고 되게 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원하고 있어서 아예 뭐 신생팀을 차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알핀 기존 팀보다는 호너한테는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BYD 역시 중국 그랑프리에서 도미닉 칼리 F1 CEO도 만나서 진출 의사를 또 적극적으로 밝혔던 이야기가 또 있었잖아요. 물론 뭐 이게 우리가 F1 진출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진출하기는 또 어려운 거긴 하고 이전에 뭐 캐딜락 역시 옛날에 안드레아 캐딜락 해가지고 F1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한번 실패한 적이 또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이제 미국이 그나마 F1 인기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서 겨우 11번째 팀으로 또 합류를 했었던 건데 지난 캐딜락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가 FIA가 신생팀 참가 프로세스를 열어줬기 때문인데 그거를 만약에 BYD한테도 열어주면 뭐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모두 다 일단 루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2번째 팀 간다면 현대차가 가야 되지 않을까? 현대 국뽕. 네, 지금 F1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12개 팀까지 네. 참가할 수 있는데 네. 마지막 한 자리 현대 가야 되거든요. 현대. 네, 지금 BYD 안 돼. 현대가 가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님 보고 네, 계신가요? 현대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아직 루머이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엊그제 와. 나온 아주 뜨끈뜨끈한 정말 소식인데 핫이시죠. 알핀이 무려 구찌랑 네. 타이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있어요. 네네. 굿즈 콜라보 수준이 아니라 팀 이름에 아예 구찌가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 스폰서 그 BWT 그거 오스트리아 그 정수기 네네. 회사잖아요. 그 물판 회사. 맞아요. 거기 핑크색 스폰서십은 이제 종료가 되고 27 시즌부터 아예 팀 이름도 구찌 레이싱 알핀 F1 팀으로 구찌 레이싱. 네, 그래서 구찌 레이싱으로 이름이 바뀌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로고 하나 뭐 리버리에 붙이는 그런 협업이 아니라 아예 타이틀 스폰서십으로 네, 이제 이름이 팀 들어가는 거니까. 네, 바뀌었잖아요. 그 계약 규모가 한화로 90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큰 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뭐 F1의 타이틀 스폰서십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 뭐 거의 뭐 IT 기업이나 뭐 네. 아니면 뭐 금융회사, 네. 뭐 정유사 뭐 이런 팀들이 그쵸. 되게 많은데 지금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갑자기 F1 팀에 붙는다는 게 굉장히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F1 시청자층이 좀 젊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 노출도 엄청 크다 보니까 음. 럭셔리 브랜드들이 지금 F1이랑 협업하고 지금 같이 뭔가 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또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알핀 구찌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용을 하자면 구찌가 단순하게 그냥 이번 파트너십을 광고로 보지 않고요. 새로운 비즈니스이자 경험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선전포고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드라이버나 메카닉들의 이제 패독 웨어도 다 구찌, 그리고 팀에 쓰는 퍼포먼스 기어도 구찌, 오. 그리고 드라이빙 슈트 디자인까지 다 구찌의 디자인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알핀 유니폼 사면 구찌 옷 생기는 거예요, 그죠? 200할리잖아요. 티셔츠 한 조각이. 그래도 기존의 그 유니폼의 어떤 평균적인 단가를 따라겠죠. 네. 그랬으면 네. 그래서 좋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네. 내년에 알핀 유니폼 판매량 아주 급증하지 그쵸. 않을까. 여보, 내가 내년에 구찌 사줄게. 구찌가 뭐 어떻게 F1을 디자인해 나갈지 뭐 벌써부터 내년 시즌이 매우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5월에 펼쳐진 경기 리뷰와 주요 뉴스들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원님 오늘 촬영 3번째였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말 1, 2회차 촬영에 너무 긴장이 됐는데 네. 3회차에 좀 적응이 됐고, 사실 지금 오늘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회사를 갔다 와가지고 일하다가 와서 정신이 없어서 약간 되게 붕붕 뜬 상태로 지금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오늘 너무 말씀 잘하신 것 같고 긴장감이 하나도 안 느껴진 것 네, 같아요. 회사에서 긴장했거든요. 일 터져가지고. 저도 이제 벌써 피네이 토크 3회차고 인터뷰 촬영도 계속 좀 하면서 좀 적응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좀 원투피니시 채널을 여러 제작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기획하고 편집까지 제가 혼자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심지어 길이가 길잖아요. 더 오래 걸려요. 한 3배, 뭐 4배 걸리긴 하는데 원투피니시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적으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영상이 아니, 아닌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저도요. 오랜 시간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팟캐스트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네.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 시즌 F1의 여유로움은 끝났습니다. 당분간 거의 매주 그랑프리가 펼쳐지고 각 팀과 드라이버들은 더 치열하고 뜨겁게 트랙 위에서 맞붙겠죠. 더욱이 모든 팀들은 올 시즌을 업그레이드 전쟁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시즌 중후반의 흐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과연 6월에 펼쳐질 레이스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게딘데어와 함께하는 핀네이 토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투피니시 크리에이터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